하반기 불안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미중 간의 관계이지요. 최근 들어서 이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관세 철폐의 내용인데요. 오늘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소문은 오랫동안 돌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상 초유 8.6% 5월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인플레율이고,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 0.75까지 올리는 이런 걸 두 번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은 거의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사실 지난 3월에 남아있는 고관세 품목이 549개 품목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352개, 주로 이제 부품 소재 쪽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남아있는 게 이제 주로 의류, 학용품 등 같은 소비재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관세 인하를 한다면 이런 이제 학용품, 의류까지도 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세 철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관세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고 또 철폐가 아직 안 됐지만 가능성이 어느 정도 거론되고 있는지 201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후에 본격화된 게 중국 때리기. 그렇죠. 차이나 배싱,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 차이나 배싱이 이제 주로 고관세 품목을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매겨서 이제 때리는 방식으로 트럼프는 진행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세가 그렇게 효과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는 더 커졌고 네. 그런 상황인데, 2018년 본격화된 관세 때리기는 7월 6일 25%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아주 고관세를 때리는, 보통 관세가 이제 거의 제로 아니면 제조업 제품 관세는 한 4% 정도가 이제 보통인데, 네. 이렇게 25%의 초강세를 두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 9월 달, 10월 달에는 2천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0억 달러 포함하면 미국 수입의, 대중 수입의 반에 대한 고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들어와서 다시 10% 관세를 25%로 또 매겼고, 2019년 10월 달에 들어가면 거의 2,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또 25%를 매기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 수입품에 대해서 소비재, 소재 부품 상관없이, IT 제품 상관없이 전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것도 25%의 고관세를 매기다가 이것이 꺾인 것이 2020년 1월 달에 미중 무역 합의가 1차 합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상징적으로 조금 내려준 것이 내려왔고, 이제까지 진행된 것은 바이든 정부가 2020년에 이제 들어왔고, 그 뒤에 쭉 유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번 3월에 내리고, 이번에 나머지 있는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 이번에 내리게 되면 거의 이제 고관세 품목들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8년부터 보복 관세도 중국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방이 매우 날선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미미한 이 관세를 도대체 지금 와서야 철폐하는 이유는 당연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번에 한 발 뒤로 물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이 상황이 번복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관세는 미중 간의 말이죠. 잠깐 이제 추세를 제가 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미중 간의 사이가 좀 좋아지면 관세는 또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더 이상은 고집을 안 부리고 중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화해 제스처가 된다면 이 관세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관세 철폐를 왜 미뤄왔느냐. 그러니까요. 바이든 들어와서도 왜 이걸 가져왔느냐. 근데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이슈들은 갈등 이슈는 초당적인 이슈, 우리가 보통 바이파티젠 이슈라고 그러는 초당적인 이슈로 중국 때리기는 모두 참석을 해요.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고 중국이 미국의 패권 도전을 주로 뭘 하냐면 이제 기술 이전을 강제시키거나 아니면 사이버 칩을 해서 거기에 백도어를 만들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중국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를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중심에 대한 제재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거를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걸 스스로 철폐한다는 것은 자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요. 네. 특히 이것이 초당적인 이슈인 중국 때리기를 이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까지 좀 머뭇거리고 있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슈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가 워낙 심하니까 지난 5월 기준으로 8.6%의 인플레이율은 뭐 엄청나게 심한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뭐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철폐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물가는 잡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과연 미국의 인플레가 8.6%라는 초유의 인플레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분석을 할 때 공급 측면에서의 샤크 때문에 주어진 거냐,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축소돼,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생긴 인플레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번엔 분명히 공급 측면이란 말이죠.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 있었고 대표적인 상하이 봉쇄가 60일 정도 계속됐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식량하고 에너지 대국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생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농산물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 요인. 전부 공급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급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관세만 내린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 관세를 철폐 혹은 인하한다 하더라도 미국 물가를 드라마틱하게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가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중국이 또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실시할 시에 여기에 대한 지렛대로서 지금 대중 관세가 필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철폐를 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들은 없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네. 먼저 철폐를 할 때 그 이제 고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상대방 반응을 봐야 돼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딱 부과하면 네. 중국도 미국 수입 5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그대로 25%를 강대강 전략이군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던 예.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회라고 한다면 미국이 내렸으면 중국도 내리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를 보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5천억 달러쯤 매년 5천억 달러쯤 수입하고 1,500억 달러쯤 수출을 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무역 적자만 3,500억 달러씩 계속 쌓인다고 보면 돼요. 이제 뭐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렸을 때 중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손해 보는 거죠. 단지 국내적인 인플레 잡기 위해서 내렸다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협상 같은 데서 지렛대는 뭐 잃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관세의 효과도 문제지만 관세를 내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발상도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것, 경제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심리니까 소비자 심리 자체가 수입을 해서 수입 관세가 없어지니까 싸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재기 같은 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징성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관세 인하 폭도 중요하지만 강원 전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관세 인하 폭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다른 쪽의 품목을 오히려 관세를 또다시 인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조사모사라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관세 인하는 대중 수입품,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진행되는 게 지난번에 설립을 결정을 했던 IPEF라고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 프레임워크,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니까 그거하고 유럽 차원에서 테크놀로지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이라고 TTC를 만들어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하나는 인플레를 위해서 소비자는 열고 나머지는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중국이 다시 못 억제하는 따라오도록 거군요. 인가를 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전략은 뭐냐? 소비재로 수입을 허락해서 관세를 없애서 인플레는 잡고 그러나 중국이 추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IPEF나 TTC를 통해서 어떤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딴 IT 제품이나 추격 가능한 패권 관련되는 제품들. 바로 IPEF는 이번에는 뭐 했냐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서두에 내년에는 이 미중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그 갈등의 수위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시진핑이 굳이 영구 집권 이후에 갈등 조장할 요인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지금은 유럽과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공급 쪽의 교란 요인에 대해서 따돌리기의 장세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이 맞불을 안 놓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IPEF나 TTC를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하고 그다음에 유럽을 중국을 봉쇄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안 해요.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와 동맹 같은 게 드러나고 네. 러시아, 북한, 이란 그러니까 또 다른 축을 지금 형성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 언제냐?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추축국 하듯이 네. 지금 갈라지는 이런 동맹 상황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도예요, 이거. 뉴 콜드 워군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상황이 이렇게 진전돼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신냉전 체제라고 정치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네. 합니다만 이런 것이 복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올 정도로 중국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정학적 위험성까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다시 좀 미국 쪽으로 돌아와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대한 이익을 얻지는 않는다.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다종다양해요. 우리가 네. 이제 하청 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수출 기업이 있고 기술 기업이 그렇죠. 있고 뭐 이렇듯이 다양한데 기업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가격 전파력, 가격 전가력 우리가 보통 패스트루라고 얘기하는 예. 비용 충격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패스트루 파워가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어요. 예상대로.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일률적으로 나눠서 어떤 기업들은 뭐 할 수 있고 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한데 분명한 사실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에 이제 반영을 받지 못하고 이득은 손실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글쎄요, 미국은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좀 더 상황이 좋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아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중 갈등이 하게 되면 한쪽에 우리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수출 시장은 25%인 중국이에요. 네. 그거는 미국, 유럽, 일본을 합병만 시장이거든요. 미중 갈등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우리를 중국의 어떤 투자나 경제 활동을 제한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면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한테는 안 좋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 투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왜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나노급의 그 장비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막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미중 갈등의 심화는 우리 경제에 안 좋은 결과일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을 잘 보시면 미국이 관세라는 폭탄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할수록 무역 수지 적자는 커져요. 중국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대중관세 철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명예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